네, 저희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이제 간단하게 OT를 했고요. 두 번째 시간도 이제 OT의 연장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민사집행법에 나아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민사법에 대한 기본 개괄을 좀 드려야 되거든요. 앞에서 잠깐 하긴 했지만 다시 좀 찐득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민사법의 구조의 흐름을 이해를 해야 민사집행법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앞으로 민사법 공부하실 때에서도 당연히 이제 그런 개념들이 좀 생기실 거예요.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 소송의 단계까지 넘어왔을 때 이 소송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어떠한 분쟁 사실이 있었던 거죠. 어떠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항상 모든 민사법은 이 분쟁에서 시작한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이제 천천히 설명을 드리면서 천천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개괄이니까. 자, 우리가 민법 공부를 할 때 뭐 배우십니까? 판례 공부하시죠? 지금 머릿속에 민법 공부하셨던 거 떠올려보면 아, 판례 그냥 계속 외우는구나 라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시죠? 자, 이 판례가 왜 나왔겠습니까? 이 판례가 왜 배우고 계시겠습니까? 결국 갑과 을 간에 어떠한 소송이 있었던 겁니다. 이 소송이 있었던 거고 어떤 분쟁이 생겨서 이 소송 과정에서 갑이 어떠한 주장을 했겠죠. 원고가. 그리고 그 피고가 이 주장에 대한 반박을 했을 겁니다. 그걸 우리는 항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피고의 항변에 대해서 다시 재반박을 했을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재항변이다 라고 부르고요. 물론 뭐 어떤 용어 자체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제재항변이 있겠죠. 우리가 민사법이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공방입니다. 공방. 그래서 주장하고 다투면 여기서 다시 주장하고 다시 다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치고받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치고받고 해보니까 너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고 너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그런데 법원에서 봤을 때는 너 말이 맞네 라고 이제 판결을 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어떤 사례가 이 분쟁의 사례가 동일한 유형이 기존에 이미 존재했다면 기존에 어떠한 판례나 아니면 어떠한 법리로서 존재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그냥 그 판례와 기존의 법리를 그대로 따라가면 결론이 쉽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주장과 항변이 계속 다퉈지고 1심에서 끝나지 않고 2심까지 가고 우리는 대법원 판례 배우시지 않습니까? 대법원까지 가면 보통 대법원에 우리가 상고장을 넣으면요. 그 대법원에 올라간 상고장은 보지도 않고 그냥 기각입니다. 그거 우리가 심리 불속행 기각이다라고 하는데요. 대법원은 쉽게 판단해주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장이 날아오면 딱 보고 이거 우리가 볼 거 아니다 싶으면 그냥 다 치워버립니다. 그걸 심리 불속행 기각이라고 하고 3일 만에 그냥 기각입니다. 그런데 대법관들이 모여서 이 법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의해서 토의 끝에 어떠한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 건 이 분쟁 자체가 굉장히 치열한 어떤 논쟁거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치열한 논쟁 끝에 있었던 어떤 대법원 판례를 우리가 형성된 법리로서 민법에서 배우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것의 전제라고 하는 건 결국 이러한 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결론.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실 때 잊지 마셔야 되는 건 모든 소송의 과정이 있었고 특히 누가 누구한테 무언가를 청구했구나라고 하는 걸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민법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하냐라는 문제입니다. 누가 라고 하는 거 당사자라고 우리는 배우죠. 누구에게 이것도 당사자죠. 누가 누구에게 그 다음에 무엇을 청구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청구했을까? 이걸 우리는 소송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당사자라고 하는 말은 조금 와닿는데요, 우리한테. 근데 이 소송물이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좀 와닿지 않아요. 물론 당사자라고 하는 것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 봤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그 사람이 아니었네. 다른 사람으로 어떤 다른 사람으로 이 피고를 바꿀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피고에 참가시킬 수 있을까?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당사자의 문제인 건데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고요. 자,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거는 여기입니다. 소송물. 무엇을 청구했다라고 하는 소송물. 왜냐? 이걸 왜 중요하냐? 이렇게 해서 소송 끝에 우리가 결국 법원을 통해서 받는 거는 어떠한 판결문이라고 하는 걸 받게 됩니다.
확정된 확정 판결을 받게 되는데 이 판결이 이제 나오면은 여기에는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만약에 원고가 승소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기판력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기판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판례에서 판결을 통해서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시 뒤집을 수 없다는 겁니다. 뒤집을 수 없는 확정된 권리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 사이에? 당사자 사이에. 당사자 사이에 이것에 대해선 더 이상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청구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건데 아직까지 와닿지 않으시죠? 제가 하나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죠. 자, 우리가 소송을 하게 됩니다. 자, 소장을 썼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500만 원 빌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빌렸어요. 다. 제가 안 갚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송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아씨 열받아. 김민준 소송한다. 그래서 소장을 쓸 겁니다. 소장을 써서 소를 제기할 때 어떻게 쓰냐면 소장에는 청구 취지와 그 다음에 청구 원인이다라고 하는 걸 쓰게 되는데요. 이 청구 원인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관계를 쓰는 거고요. 내가 김민준한테 500만 원 빌려줬는데 얘가 안 갚는다. 이렇게. 청구 취지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판결문의 주문으로 받고자 하는 그 결론을 쓰는 겁니다. 자,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만 원, 물론 이자는 빼겠습니다. 일단 을 지급하라. 라는 청구 취지로 이제 소장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장을 딱 보내서 이 여러분들이 제기한 소송에서의 이 판결이 이유가 있다, 소송이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요게 그대로 판결문의 주문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주문이 되는 거예요. 판결문에서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하는 청구 취지가 들어갔었죠. 자, 그럼 반대로 이거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이거는 뭐 예시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폭행을 가했습니다. 자, 폭행을 가했어요. 폭행을 가해서 여러분들 치료비가 500만 원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김민준 나를 때렸어. 그럼 나는 소송해야 되겠다. 소송하시겠죠? 어떻게 소송하시겠습니까?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하는 소장을 쓴다는 겁니다. 자, 청구 취지가 똑같죠? 우리가 그러면 이 청구 취지만 봐서는 금 5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하는 소송인데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는 근거가 어떻습니까? 법적 근거가 전혀 다른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대여금이었고요. 두 번째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떤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계약서에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상호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으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500만 원 주기로 하자. 라는 그런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민준 이 나쁜 자식 이렇게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이렇게 괴롭히네 이렇게까지 괴롭혀? 똑같은 소송을 제기하겠죠. 자, 이때의 근거는 뭐겠습니까? 불법행위가 아니라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배 청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법률가가 되셔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죠. 소장, 자, 법무사 공부한다며, 야, 이거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라고 하면 소장을 딱 받았어요. 청구 취지만 딱 봤는데 청구 취지에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이것만 보고 이게 어떤 청구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소송하냐라고 하는 거를 뭘로 확정을 하냐는 겁니다. 여기서의 무엇이다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무엇을 어떤 걸 기준으로 확정을 하냐? 이걸 가지고 확정을 하냐? 확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이 경우든 청구 취지는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다투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정하는 기준은 뭐냐? 결국 청구 취지와 나아가서 내가 이 청구를 하게 된 법적 근거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경우에는 대여금이었고요. 민법에서 대여금 계약 배우실 겁니다. 대여금 계약이고 대여금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서는 뭡니까? 손해배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세 번째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인 겁니다. 자, 이 청구 취지 더하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소속물을 특정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구소속물 이론이라고 부르고 판례의 태도입니다. 지금의.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다 하나의 같은 소속물이다라고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500만 원의 승소 판결을 받은 기판력이 그 판결의 기판력이 어디에 미쳐버립니까? 이게 만약에 같은 소속물이라고 하면 여기에도 미쳐버리고 여기에도 미쳐버리는 겁니다. 이 기판력이. 그러니까 이걸 같이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각각의 다른 원인을 근거로 하니까. 조금 개념이 서시나요? 자, 우리가 소속물이다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무엇에 근거한 권리이고 그 무엇에 근거한 권리를 가지고 내가 상대방에게 청구하고 있느냐, 상대방과 다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전에 했던 거,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소송의 청구 취지는 어떻게 쓰이게 되냐면, 자, 피고는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라고 하는 청구 취지를 쓰게 됩니다. 자, 여기가 청구 취지예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근거가 뭐였습니까? 매매계약이었죠. 매매계약. 매매계약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류를 위조해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랬을 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근거로 과연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을까요? 나의 소유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근거해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방해배제 청구권 기억나십니까? 213조, 214조에 따라서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매매계약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전혀 다른 권리죠? 그러니까 근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소송에서 패소를 하더라도 여기에 소송에서의 결과의 기판력이 이 소송에 미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사건에 기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뭐 선택적 청구, 병합적 청구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시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민사법의 기본은 결국 여기입니다. 여기서 항상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분쟁이 있고요. 분쟁이 있고 누가 무엇을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가가 이 기본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지우겠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조금 깊게 봐야 됩니다. 도대체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 걸까 싶으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소속물이다라고 하는 개념도 좀 섰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청구하는데 그 법적 근거와 결합해서 이 두 개를 결합해서 하나의 이 특정된 소속물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게 정해졌을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소속물을 가지고 우리가 수험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냐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시험장에 만약에 민법 공부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상계 파트를 공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상계. 그럼 상계를 우리가 줄글로 읽으면 상계네. 좋은 뜻이군. 이렇게 되시죠. 상계가 소송에서 어떻게 쓰이냐는 겁니다. 어떻게 쓰일까요? 자, 이렇게 쓰인다는 겁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금전 청구를 하겠죠. 그죠? 금전 청구를 하게 되면 금전 청구를 했을 때 을이 갑한테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채권으로 야, 나 이거 상계할게 라고 주장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계는 전형적인 항변사유인 겁니다. 항변사유. 자, 그러면 이게 민법에서 조금만 더 깊게 가볼게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한테 가지고 있는 청구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거가 무엇이? 이건 대여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계약에 따른 매매 계약에 따른 대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불법행위일 수도 있고요. 불법행위에 따른 손배채권일 수도 있고요. 내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부당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걸 구분해야 되냐? 각각의 청구의 요건에 따라, 각각의 청구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입증해야 되는 요건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여금이다라고 한다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고 입증해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이 변제기가 도래했는데 돈을 갚지 않고 있네 라고 하는 사실을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이라면 우리가 매매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했는데 거기에 따른 대금 지급 기한이 됐는데 돈도 안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구해야 될 것이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라면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떠한 불법행위를 해서 나한테 이런 손해가 생겼기 때문에 이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 주십시오라는 걸 청구하게 되는 겁니다. 각각의 청구의 내용에 따라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고 입증해야 되는 것들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청구의 내용에 따라서 이 달라지는 각각의 요건, 예를 들어서 대여금, 돈을 대여한 사실, 그 다음에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은 사실, 이 세 가지를 주장을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을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 사유가 여기에 따라서 정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계는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변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여기에 상계를 딱 갖다가 막아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대여금 소송에서의 나의 요건 사실들이 이 상계 항변에 의하여 탈락되게 되면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의 청구 기각이 되는 겁니다. 갑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매매계약 한번 볼까요? 매매계약이 체결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할 기한이 됐는데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갑이 을이 뭐라고 합니까?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아니요. 이거 비진의 의사표시였는데요. 이렇게 항변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배우는 것들 그리고 민법 강론과 민법 총론에서 배우는 개별적인 어떠한 법리들이 소송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아셔야지만 민법에서 공부를 하실 때 내가 지금 뭘 배우고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수험에 맞게 한번 좀 더 면밀하게 이제 여기까지는 개념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언가를 청구한다라고 했을 때 똑같은 그림입니다. 민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청구의 근거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채권입니다. 채권, 들어보셨죠? 채권적 청구권.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거는 민법 시간에 구체적으로 배우실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 겁니다. 두 번째로는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권과 채권 배우실 겁니다. 자, 채권적 청구권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채권 강론과 채권 총론에서 배우는 계약관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관계는 총 15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런데 많지 않죠? 생각보다. 자, 15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주요한 것들은 한 5개 정도가 주요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아까 전에 했던 거. 매매 계약. 우리 채권이라고 하는 건 계약입니다. 계약. 매매 계약. 또 뭐 있을까요? 돈 빌려줬으니까. 소비대차 계약. 사용대차 계약. 지금 민법 시간에 배우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또 뭐 있을까요? 임대차. 임대차 배우셨죠? 자, 그 다음에 고용, 도급.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 계약 관계를 기초로 우리가 청구하는 것들을 채권적 청구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각각의 계약에 따라서 그 요건 사실들을 주장하고 입증해서 청구를 하는 겁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은 뭐 있습니까? 213조와 214조 소유권에 기한 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그 다음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있었죠. 그 다음에 용익물권 있습니다. 우리 배우시는 거 용익물권, 지상권 같은 거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담보물권이 있습니다. 저당권 같은 거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권리들에 기초한 소송을 청구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 이제 주장 입증하면서 소송을 하는 겁니다. 주장 입증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게 채권적 청구권에서의 계약관계 외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채권적 청구권이 있는데 그게 뭐 부당이득, 그 다음에 뭐 손해배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손해배상, 채권자 대위권, 그리고 채권자 취소권. 우리가 지금 민법을 어디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로서 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의리다라고 하는 피고는 무엇을 주장할까요? 항변해야 되겠죠? 우리가 항변 사유로 배우는 것들은 다 어디 있냐? 첫 번째로는 민법 총칙에 다 있습니다. 총칙에. 아까 전에 했던 거, 비진의 의사표시, 내지는 통정허위 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바로 당사자가 맞다, 아니다 라고 하는 항변, 내가 당사자가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항변, 그 다음에 당사자, 목적물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닌데 라고 하는 항변, 나아가서 의사표시와 관련된 항변. 이런 항변들이 각각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의사표시와 관련해서는 뭐 이런 것들입니다. 비진이 107조죠. 107조부터 110조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아까 전에 하셨던 거 뭐 상계, 동시이행 항변,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쓰이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아시겠죠? 여기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서 배우는 이러한 권리들에 대해서 배우고 이 권리들에 대한 장애, 멸각 이런 사유들, 항변 사유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우신 것들이 이렇게 소송에서는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소송물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무엇을 청구하느냐, 바로 이 소송물에 따라서 뭐가 생기냐, 당연히 민법에서는 항변 사유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요. 나아가서 이 소송물에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기판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기판력. 그리고 이 기판력이 생긴 판결문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강제 집행의 기판력은 이 소송물에 대해서만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소송물, 우리가 이 다투었던 요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요 권리에 대해서 확정된 기판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판결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집행법이다라고 하는 걸 보기 위해서 소송물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까지만 좀 정리를 드리고요. 나중에 민법시에 조금만 더 면밀하게 하시고, 자, 우리가 그러면 조금 더 실질적인 의미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분쟁에서 시작한다고 했었죠? 자, 여기로 다시 가는 겁니다. 분쟁. 제가 여러분들한테 500만 원 말고 여러분들 돈이 더 많으시니까 한 1억쯤 빌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죠. 여러분들이 갑이고 제가 김민준이 여기 있습니다. 자, 분쟁에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1억 빌렸습니다. 1억.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 100분의 1밖에 안 되는군 하면서 이제 빌려주신 거죠. 근데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김민준한테 어떤 법적 조치를 하고 싶습니다.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소송하시겠죠? 소송하시겠죠? 소송을 딱 하려고 보니까 이 김민준 이 자식 재산이 한 1억 정도짜리 부동산이 딱 있는데 이거 그냥 팔아먹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소송을 하려면은 이 소송의 기간이 한 1년에서 2년은 걸립니다. 그러니까 1, 2년 동안 소송을 쫙 하고 있는 동안 김민준이 집 팔아버리고 현금으로 만들어가지고 현금 펑펑 쓰고 다니는 겁니다. 맨날 맛있는 거 먹고 소고기 먹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에서 1억을 지급하라 라고 하는 판결문이 탁 나왔어요. 판결문이 탁 나왔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김민준한테 가서 야, 판결문 받았으니까 1억 내놔 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아니 뭐 알아서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가 뭘 하게 되겠습니까? 강제 집행에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죠? 우리가 강제 집행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 강제 집행이다라고 하는 거는 민사집행법에서의 하나입니다. 강제 집행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한번 떠올려 보면 뭐 한번 머릿속에 막 자유롭게 떠올려 보면 이런 것들 떠올리실 겁니다. 부동산 경매. 우리의 돈이 여기 있군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부동산 경매.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압류 추심 들어보셨습니까? 압류 추심. 통장을 압류하고 추심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사실 여기 이제 처음에 공부하시기 전에는 이 정도밖에 안 떠오르시죠. 뭐 한 가지 더 있다면은 집에 있는 집기류들도 경매할 수 있는 거냐? 빨간 딱지. 그래, 빨간 딱지. 그래서 유체 동산에 대한 경매.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데, 아니 김민준 이 자식 1억짜리 집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팔아버렸네. 부동산이 없네. 통장 딱 압류 추심하려고 통장을 딱 열어보니까 통장에 잔고가 800원 있는 겁니다. 이럴 수가. 돈이 없네. 유체동산 딱 가보니까 집에 식기류가 뭐 그릇 하나 있어요. 없네. 그러면 이 1억 원짜리 판결문은 뭐가 됩니까?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내가 소송 비용 들이고 노력 들이고 비용 들여가지고 그렇게 다투고 다퉈서 판결문은 딱 1억을 받아봤는데 2년과 3년이 지났습니다. 왜냐? 얘는 아주 치밀한 놈이라서 송달도 안 받고 도망다니고 이래서 소송을 막 끌었어요. 2년, 3년 걸렸습니다. 딱 판결문이 있는데 휴지 조각이 돼버린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소송의 판결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전적인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럴 필요가 있겠죠. 그 사전적인 조치를 우리는 뭐라고 죄송합니다. 뭐라고 부르냐? 보전 처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민사집행법 책에서 어디에 나와 있냐? 책 한번 보실까요? 이 자연스러운 책 이제 목차를 볼 겁니다. 목차 보시면 목차에서의 맨 뒤에 4편을 가보시면요. 목차에서 맨 뒤입니다. 보전 처분 절차 나오죠. 목차 맨 뒤입니다. 4편. 확인되시나요? 맨 뒤입니다. 목차에서 제일 뒤. 사편 보전 처분 절차 보이시죠? 책에서 우리가 이 보전 처분을 언제 배우냐? 제일 뒤에 배웁니다. 그래서 가끔씩 수업하다 보면 날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다음 순환에 할게요.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실무에서 현실에서는 언제 쓰이냐? 가장 먼저 쓰이는 게 민사집행법에서의 보전 처분입니다. 그리고 이 보전 처분은 우리가 딱 두 가지로 이해하시고 계시죠?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가압류다, 가처분이다 라고 할 때 이 가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가짜라는 뜻일까요? 가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아직 권리관계가 소송을 통해서 확정되지 않았지만 너의 이 청구가 이유가 있어 보이네. 이유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판결이 확정돼서 이 판결문 집행권한을 얻을 때까지 임시적으로 압류를 해주겠다. 임시적으로 어떠한 처분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서 1억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혹은 소송보다 앞서서 가압류부터 딱 잡는 겁니다. 뭐를?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 가압류를 잡겠죠. 통장에 있으면 통장에 대한 가압류를 잡을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지금 금전채권이라서 제가 가처분은 따로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금전채권이기 때문에 가압류로 이렇게 잡습니다. 만약에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처분금지 가처분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전 처분으로서 가압류를 딱 하고 나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이 금지가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처분을 하더라도 그것이 가압류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팔더라도 이 내가 팔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법률 관계에 대해서 갑에게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갑의 권리가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매수인한테. 요거는 이제 권리에 대해서는 천천히 설명을 드리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처분이 딱 금지가 되어 버리니까 내가 재산을 팔 수가 없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승소 판결을 받는 겁니다. 펜이 조금. 자, 우리가 판결을 받았다. 자, 우리가 판결을 소송을 딱 하려고 보니까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 소송을 딱 하려고 보니까 갑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소송을 하려고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소송을 하는 거 너무 시간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비용도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민준한테 와서 야, 소송은 하기 싫고 우리 공증사무실 한번 가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공증사무실. 우리 공증 많이 들어보셨죠?
자,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사무실은 여러분들 그냥 요거는 상식입니다. 공증사무실은 마치 주민센터랑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준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절차가 똑같고 어딜 가나 비용이 똑같습니다. 공증사무실은. 자, 그 공증사무실에서 우리가 이 차용증에 대해서 너가 나한테 돈 빌려고 한 거 있지? 그 차용증에 대해서 공증 좀 서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판결받지 않고 공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증을 받을 때 공증은 두 가지의 공증이 있는데요. 하나는 집행력이 있는 공증, 하나는 집행력이 없는 공증인데 우리가 민사집행법에서 말하는 거는 당연히 집행력이 있는 공증입니다. 있는 공증을 딱 받습니다. 자, 이렇게 집행력이 있는 공증을 받아버리면 이 공정증서만으로도 뭐랑 동일한 효과가 발생을 하냐면 이 집행법상으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하게 되면 공정증서만으로도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공증받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우리 사례를 보면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야, 민준아 가가지고 공증받자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공증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자, 소송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민사소송으로서 소재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보다 약식 절차로 지급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급명령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독촉절차라고 부릅니다. 자, 이 소송이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본안이라고 표현을 좀 할게요. 본안소송.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본안소송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법원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원고가 이렇게 있고 피고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송이다라고 하는 건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딱 내면 법원에서 소장 부분을 피고한테 딱 보내고 그걸 받아본 피고가 답변서를 이렇게 딱 내고 거기에 따라서 원고가 거기 준비 서면을 또 딱 내면은 이제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열고 이 변론기일에 참석을 해서 이제 각자의 변론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논점이 끝나지 않으면 그러면 다시 한번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그 사이에 준비서면, 이 변론을 준비하는 준비서면입니다. 준비서면이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통상 두 차례에서 세네 차례 정도의 변론기일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리는 게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민사소송인데요. 지급명령은 약식 절차입니다. 약식 절차.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건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약식 절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 이 채권자라고 하는 사람이 지급명령 신청서를 법원에다가 딱 제출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심사를 합니다. 맞는 말이군. 증거서류도 충분히 들어왔군. 이렇게 하게 되면 법원에서 그냥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지급명령 결정을 딱 내리고 이 결정문을 피고한테 보내버립니다. 채무자한테 보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받아본 채무자가 야, 씨, 나한테 내 말도 안 들어보고 무조건 결정 내리는 거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올게 왔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올게 왔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결정문을 받아보고 에이, 모르겠다. 그냥 두자. 이거 내가 다툴 것도 없지. 라고 하면 송달이 받은 후에 2주가 지나면 지급명령 결정은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판결문하고 똑같이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확정된 지급명령. 아시겠죠? 자, 그런데 채무자가 이거 받아보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야, 이거 나 할 말 있는데? 그러면 이 결정에 대해서 무엇을 하냐? 법원에다가 이의 신청을 하는 겁니다. 언제 사이에? 확정되기 전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사실을 채권자한테 알려서 이것이 민사, 본안으로 넘어가게 만듭니다. 본안. 그러니까 이의 신청이,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오면 너네? 그래? 그럼 본안 소송에 가서 한번 다퉈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론기일 잡고 서면 제출하고 변론기일 하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으로 나아가는 요 절차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급명령 신청이다라고 하는 거는 약식 절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식 절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송을 제기하다가 보면은 법원에서 둘 간에 이제 본안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본안 소송의 과정에서 법원이 봤을 때 이 원고가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대충 맞는 것 같습니다. 피고는 별다른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냥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이거 본안 소송 해보니까 원고가 하는 주장에는 근거가 탄탄한데 너가 하는 말에는 별로 근거가 없네. 그냥 이렇게 해서 이행해라고 하는 이행 권고 결정이라는 걸 내리기도 합니다. 법원에서 이렇게 피고한테. 그러면 이건 지급 명령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절차적으로는. 이 이행 권고 명령을 받은 피고는 여기에 대해서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그러면 이행 권고 결정은 끝나고 다시 변론 기일이 잡혀서 확정 판결로 가게 되고 만약에 이행 권고 결정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소송이 너무 지저분하게 늘어지는 것들을 좀 막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행 권고 결정. 마찬가지로 비슷한 의미가 화해 권고라는 것도 있습니다. 야, 너도 한 발 물러서고 너도 한 발 물러서 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화해 권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판결 과정에서, 분쟁의 과정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1억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 안 갚고 있네. 열받는다. 일단 가압류부터. 내가 민사집행법 잘 배웠지 라고 생각하면서 가압류 딱 잡고 그 다음에 우리는 가압류는 아직 임시라고 했습니다. 임시이기 때문에 내 권리를 확정을 받아야 돼요. 확정을. 그 확정받는 절차가 이 절차인 겁니다. 소송을 통해서 하거나 내지는 약식 절차로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거나 내지는 본안소송의 과정에서 이러한 화해권고나 이행권고 결정이 나오거나 내지는 소송으로 가지 않고 김민준 따로 불러가지고 야 우리 공증사무실 가서 공증서라고 해가지고 공증을 받거나 이런 것들로 무엇이 만들어지냐? 나의 확정된 권리를 만드는 거죠. 확정된 권리를 증빙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겁니다. 이 권리를 확정시킨 거를 우리는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이다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을 우리는 집행 권원이다라고 부릅니다. 물론 더 여러 개가 많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것만 적은 거예요. 이렇게 집행 권원을 확보하는 이 과정이 결국에는 소송의 과정인 겁니다. 집행 권원을 확보하는 이 과정이. 자, 집행 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집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김민준한테 가지고 있는 이 청구권이 도대체 어떤 청구권이었는가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자, 청구권이 우리가 금전채권이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아까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고 했던 소송 기억나시죠?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청구권은 금전은 아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다라고 하는 금전 채권이 아닌 금전 외의 채권이 있을 겁니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너 왜 내 물건 함부로 가져가? 너가 가지고 있는 내 자동차 인도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인도 청구권도 있을 수 있고요. 너 왜 남의 땅에다가 건물 지어? 건물 철거해 라고 하는 건물 철거 청구권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어쨌든 금전 채권이 있고 금전 외 채권이라는 게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 금전 채권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자, 금전 외 채권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집행 권한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목차로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쭉 가시죠. 총론 넘어가시고요. 2편의 강제집행으로 가보시면 됩니다. 자, 1장에 보시면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이렇게 나오죠. 거기다가 형광펜이면 형광펜, 뭐 빨간펜이면 빨간펜 이런 걸로 표시를 좀 해놓으시죠. 색깔 있는 걸로 해놓으세요. 이거 제가 웬만하면은 연필로 밑줄 그으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색깔 있는 걸로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색깔 있는 걸로 눈에 꽉 들어오게끔 하십시오.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자, 우리가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이제 천천히 목차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 1억 원짜리 판결문을 받았다는 겁니다. 1억 원짜리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았다. 내지는 1억 원짜리 공정증서가 딱 생겼다. 와, 드디어 이제 넌 죽었다. 자, 금전채권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첫 번째로 집행보조 절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이시죠? 목차 보면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재산명시,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 그 다음에 재산조회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이름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보조 절차니까 이제 집행 절차는 아니죠. 결국에 보조 절차로서 말 그대로 강제 집행을 보조하는 절차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거 그냥 우리가 전체 개괄하면서 가는 겁니다. 재산명시죠. 자, 재산명시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채무자한테 이 재산명시 신청을 해서 채무자가 법원에 나와서 자신의 재산이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그 목록을 제출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채무자입니다. 제가 소송에서도 졌어요. 그래서 소송에서 져서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재산명시 명령이 딱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는 법정에 출두를 해서 내 재산이 뭐가 있다라고 하는 목록을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목록을 그럼 거짓말로 제출하면 되지 않아요? 거짓말로 제출하면 감치됩니다. 감치. 구속된다는 거죠. 감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실효성이 좀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재산명시라고 하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재산명시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채무자가 나와서 자기 재산 이렇게 목록 제출하게 하는 거구나. 자, 두 번째,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이렇게 판결이 다 받았는데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김민준한테 재산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채권자는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이라는 걸 해서 그걸 통해서 이 채무자를 완전한 실용불량자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금융거래에서의 신용거래가 다 끊겨버립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등재시켜버리면. 물론 예금 통장 같은 건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한 제도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조회도 가능합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절차 이후에 법원에다가 재산조회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이제 유관기관, 우리가 신용정보회사 같은 곳에다가 그리고 금융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그런 유관기관에다가 이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조회할 수가 또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이런 보조 절차들이 있다. 일단 이건 보조 절차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나오죠? 여기에다가 표시 좀 하십시오. 자, 우리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딱 나오면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시죠. 오른쪽으로 쭉쭉쭉 넘어가면 끝이 안 납니다. 끝이 없어요. 계속 가죠? 그래서 4절에서의 준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 절차 잠깐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나오기 전까지는 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자,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강제경매입니다. 강제경매. 그리고 이 강제경매가 민사집행법에서의 거의 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공부해야 될 게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가장 헷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절차가 워낙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여기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메인이 될 겁니다. 메인. 자, 그렇게 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쭉 넘어가시고 나면 강제관리 이런 건 넘어가고요. 준부동산도 넘어가고 나면 5절에서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나옵니다. 자,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라고 하는 건 빨간 딱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드라마에서 나왔던 빨간 딱지. 그래서 자, 집행관들이 와서 집에다가 압류 딱지 딱 붙이고 거기서 호가경매해서 여기 사가실 분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고 2관에 나와 있는. 그 다음에 우리 3관에서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관한 강제집행 보이시죠? 거기서 2항의 금전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한번 보십시오. 금전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다. 여기도 표시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색깔 표시. 자, 우리 민사집행법 내지는 민법 공부하시다 보면 압류 및 추심명령, 압류 및 전부명령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바로 그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무에서든 내지는 민사법 전체 개괄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나 압류 추심, 압류 및 전부명령은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있을 만큼 비중이 큽니다. 하지만 공부할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양 자체는 많지 않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또 얘가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얘가. 자, 그러면 부동산, 압류 추심,
그러니까 부동산 경매, 그 다음에 통장, 금전 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 이렇게 하면 사실 집행법은 절반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까지가 보면. 자, 나머지 뭐 유채물, 인도 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넘어가고요. 이제 제2장 보시면 금전 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 집행이라고 하는 그러한 목차가 나오죠.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민사집행법 체계 편제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공부에 이 편제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겨 먹었냐라고 한다면 내가 소송을 통해서 무슨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로 나눠지는 겁니다. 내가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금전채권에 기초한 여기 이런 것들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송에서 확보한 이 채권이 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 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건물 철거 청구권, 유체동산에 대한 인도 청구권 이런 금전채권 외의 채권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배우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눠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목 보시면 2절에서 유체물 인도 청구권의 집행이다라고 나오는 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대체 집행이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뭐 대체적으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거, 건물 철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거는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땅 소유자입니다. 땅 소유자인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자신의 권한도 없이 부동산을 건물을 딱 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소송을 하겠죠. 너 권리도 없는데 남의 땅에다 건물 지었어? 이거 철거해. 라고 하는 철거 소송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청구 취지의 청구권은 건물 철거 소송입니다. 피고는 부동산 위에 있는 무슨 건물을 철거하라 라고 하는 그래서 건물 철거를 청구하게 됩니다. 자, 건물을 철거하라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법적 근거. 자, 소송물 뭐였습니까? 청구 취지와 법적 근거라고 했죠? 법적 근거는 뭡니까? 소유권이죠. 소유권. 나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213조와 214조에 기한 권한행사인 겁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라고 하는 거니까요. 자, 이게 소송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송물에 대한 개념을 자꾸자꾸 머릿속에 떠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면은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 자식이 철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내가 대신 철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대신 철거를 하고 그 철거 비용을 이 채무자한테 청구하는 걸 바로 대체 집행의 형태가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건물 철거의 비용을 청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겨버리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처음에는 백제라 이렇게 했다가 나중엔 곤란해집니다. 왜냐? 아주 비싼 장비. 그 장비 하나만 들어오면 되는 거 두 개, 세 개씩 막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철거 비용을 쫙 늘려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서 어쨌든 대체 집행은 이런 형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간접강제라는 게 있습니다. 간접강제라는 것도 사실 대체집행과 좀 비슷한 형태인데요. 이 채무자가 무언가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간접강제는 뭐냐면 너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동안 뭐 일할 계산으로 얼마씩 계속적인 손해를 배상해라 라고 하는 형태가 간접강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철거하지 않는 하루마다 얼마씩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라 라고 하는 형태, 손해배상을 해라 라고 하는 형태. 그래서 이런 손해를 자꾸자꾸 누적되게 만드는 이런 형태를 간접강제라고 합니다. 근접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강제, 간접적인 강제를 통해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의사표시 의무의 집행이라는 게 바로 등기입니다. 등기. 그래서 그건 옆에다가 무슨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라고 써놓으셔도 좋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든 말소 등기 절차든 무슨 등기든 어쨌든 이러한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라고 하는 그런 소송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결을 우리가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이다 라고 부르고요. 이 채무자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이 소송의 당사자로서의 피고의 의사진술을 법원이 대신 명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집행문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진술을 명하는 집행에는 로마자 4번에 넓은 의미의 집행 절차라고 하는 개념이 쓰이는 겁니다. 자, 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3편에 보시면
담보권 실행이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우리 지금까지 뭐 보셨습니까? 야, 소송을 쫙 해가지고 집행권원을 쫙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집행을 촥촥촥촥 해버리는 이러한 과정을 배우셨죠? 자, 그런데 담보권 실행이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 잘 알고 계시죠? 대출 받아서 근저당 설정하는 겁니다. 뭐 물론 이렇게 근저당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흔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뭔가 부동산을 사려고 합니다. X라는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게 됩니다. 은행에서는 그래? 너 이거 얼마짜리야? 제가 이거 10억짜리. 오, 너무 좋은 거. 한번 사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5억을 빌려줄게. 라고 하고 5억을 딱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5억에 대해서 무언가 담보를 제공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민법 시간에 배우셨던 근저당 내지 저당권을 이 부동산에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사면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등기부를 딱 열람을 해보면 을구에 이제 을구 1번에 근저당 설정이 딱 되어 있는 겁니다. 설정이 되어 있고 A은행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근저당이다라고 하는 건 이런 개념이죠. 내가 은행한테 돈을 빌리는 겁니다. 소비대차. 계약과 나아가서 근저당 설정 계약이 두 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소비대차 계약과 근저당 설정 계약. 그리고 이 근저당 설정 계약에 따라서 근저당은 잡혀 있는 거고요. 이 소비대차 계약에 따라서 이제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자를 다 안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참다가 못 견디고 그래? 그러면 내가 이 근저당을 실행하겠다. 근저당권, 저당권을 실행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바로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입니다. 근저당이 실행돼서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법 시간에 배우셨지만 이 담보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능, 담보권자의 권능에 대해서 배우셨을 겁니다.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강제 집행이 아니라 이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능,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3편에서 보시게 되는 건 이러한 근저당의 근저당 권자가 돈을 안 갚으니까 얘가 근저당 설정자가 여기에 대해서 담보권을 실행해서 경매를 넣은 거고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임의 경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구경하시다 보면 어떤 거는 임의 경매고 어떤 거는 강제 경매인 겁니다. 강제 경매. 여기는 강제 경매입니다. 임의 경매. 자, 경매로 이루어지는 모든 절차는 임의 경매든 강제 경매든 똑같습니다. 절차적인 것들은 그 절차의 진행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는 배울 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페이지가 굉장히 적죠. 배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담보권 실행에 관한 내용들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 보니까 이제 보전 처분이네요.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민사집행법이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배우시는 겁니다. 민사집행이라고 하는 건 결국 어디에서 쓰이는 거냐? 분쟁이 생겼는데 소송으로 나아가기 전에 보전 처분으로서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을 배울 것이고 요거 배울 것이고 그 다음에 분쟁이 결국엔 소송으로 이어져서 이러한 민사 본안의 소송 판결에 따라서 결국 이러한 집행 권한이 확보된 이후에 그 이후에 이 집행 권한을 통해서 어떻게 채권을 만족시키느냐라고 하는 채권 만족의 절차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집행 권한의 성격, 내가 가지고 있는 청구권의 성격이라는 거죠. 내가 도대체 무슨 청구를 해서 소송을 승소 판결을 받았냐. 이 성격에 따라서 나의 청구권의 성격에 따라서 집행하는 거에 대한 종류가 나눠지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가장 대표적인 게 금전채권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금전채권으로서 확정 판결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어떻게 내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상대방에게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을 경매쳐버릴 것이고 상대방 통장에 돈이 있으면 통장에 대해서 압류 추심할 것이고 아니면 전부명령 받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보조 절차는 이런 게 있고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권리가 금전채권이 아니라 뭐 소유권 이전 등기 채권 청구권 내지는 건물 철거 청구권 뭐 이런 것들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처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자꾸 드리냐고 하면 처음에 민사집행법 공부하실 때 이게 엄청 헷갈립니다. 이 단어가. 금전채권에 기한 민사집행 해놓고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이 두 개가 엄청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위상을 딱 구분하셔가지고 요런 청구권을 가지고 요렇게 집행하는 거구나. 요런 걸 가지고 요렇게 집행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딱 이해를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민사집행법의 개괄이고요. 그리고 이 민사집행법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이 소송의 어떤 소송적인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은 분쟁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분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법적 근거에 따라서 무슨 청구를 하게 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확정 판결이 나오고 그게 우리의 집행 권한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민사집행법 개괄입니다. OT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시는 걸로 하고요. 세 번째 시간에도 조금 더 설명드릴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할지 아니면 그냥 진도를 좀 나갈지는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잠깐 10분만 쉬었다가 뵙겠습니다.